안녕하세요.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민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공부를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요새 이제 논문들을 많이 쓰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부분도 좀 논문이 많고, 또 오늘 하려는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이걸 쭉 틀을 잡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는데, 공부를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려고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그냥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를 듣고, 기본 교재를, 기본서가 뭐가 됐든 간에 교수님들이 쓴 기본서를 이렇게 이제 정독을 하면서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학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파트가 우리가 이게 승리 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이런 주제가, 이게 큰 틀은 이런 내용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온 내용은 매매라는 큰 주제, 매매에 있어서 성립 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 성립 파트의 끝단이에요. 이야기를 잠깐 여기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2025년 1월 1일 날 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한 달 후에 중도금, 통상은 또 한 달 후에 잔금. 잔금 치는 날 등기도 주고 이렇게 이행을 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매매라는 거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 매수인의 관계가,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다고 봐요. 매매 계약의 내용이 2025년 1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토지에 대한 매매를 했다고 봐요. 쉽게. 토지, 내지는 아파트, 통상 일어나는 게.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땅을 사고 파는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이렇게 만나서 중개사 사무소에서 1월 1일 날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쓴 날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중도금, 잔금을 이렇게 주고 절차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인은 원래 소유자의 의무가 이제 재산권을 넘겨주는, 매도인의 이제 서로의 의무를 이렇게, 매도인의 권리 의무를 잠깐 보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여기 같으면 이제 토지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야 되겠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거는 우리가 등기필정, 옛날에 땅문서, 집문서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등기필정이라고 하는, 등기를 했을 때, 마쳤을 때 등기필정이라고 하는 걸 주는데, 등기필정은 우리가 통상 가지고 있는 땅문서, 집문서라는 거예요. 등기필정은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 등기권리증이라는 서류를 주면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등기소에 가가지고 원래 쌍방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그거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쌍방으로 위임을 받아서 그냥 일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서류를 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키를 넘겨주잖아요. 이사를 먼저 비우고, 잔금 치는 날 와서 아파트 키를 넘겨주는 걸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고, 그 다음 아파트 키를 넘겨주는 인도 행위를 함으로써 매도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고, 토지를 산다는 경우는 똑같은 겁니다. 토지는 넘겨주고 자시고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가지고, 등기를 소유권을 넘기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특별한 인도가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파트도 이런 경우고, 이제 매수인은 이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대금 지급 의무가 이렇게.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면 잔금 치는 날 등기 서류 받고 아파트 키 넘겨받고 그러면서 서로 끝나는 그런 관계가 통상 일어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매매 계약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매도인에게 특별하게 뭔가를 이렇게 책임을 좀 더 지어놨다는 데서 문제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데 지금 이 구도를 매매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권리 업무 관계가 중요한 국면이 이제 성립 시 하나, 이행 시 하나 이렇게. 그때 지금 민법 개관, 민법 입문부터 오늘 15번째 강의인데 본격적으로 3번째 강의에서부터 지금 15번째 강의니까 14개를 지금 15개니까 15개에서 13개째 강의를 성립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책에 있는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성립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요건과 성립이 안 됐을 때 어떠한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먼저 잘 이해해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주소를 이해합니다. 요건에 대한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권리의 주체에 관한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어 있는지 법률의 행위 내용, 법률 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온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권리 주체편에 대한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빠져있다 이랬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특히 미성년자나 성년 후견인이 필요한 비성년 후견인, 우리로 치면 정신병자나 치매가 생겼을 때입니다. 나이 어린 만 19세부터 이제 성년자가 되니까 만 19세 미만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린 자식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냐 맞느냐,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뭐 이런 행위가 재산이 있을 때, 아니면 자기가 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 18세다. 그러면 성년자는 아닌데 외견상 볼 때 어디 술집 같은 데 막 날락할 수 있고 뭐 편의점 가가지고 담배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이게 미성년자 아니냐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행위를 뭐 단순한 이런 술이나 이제 담배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더 큰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아니면 뭐 돈을 빌리거나 이런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제한 능력자. 우리가 또 요새는 치매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이 필요로 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는 비후견인의 지위에 있는 치매자, 이런 사람이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성립에 있어서 고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한다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특히 파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에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쫙 강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능, 그다음에 적법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강행법규냐 아니냐 이런 얘기, 강행법규 위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을 하다 보니까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104조 폭리행위 이런 내용이 나왔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의사와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때가 사기, 강박, 그렇게 해놓은 내용들이 법률행위 내용의 성립편에서 뭔가 고장이 났다. 국면이란 건 법이 이제 입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없이 흘러가면 아주 특별히 법이 꼭 이렇게 강행법 규정을 규제하는 거 아닌 이상은 당사자가 채권 거래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개입을 별로 안 하는 거니까 이게 뭔가가 고장이 나는, 고장을 이제 하자라고 하는데 고장이 나는 국면이 성립 시에 이런 국면으로 하자가 난다는 거고, 그 효과가 부당이득 반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741조 이하에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 이 연장선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게 201조, 203조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이렇게 한번 쭉 앞서 지나온 걸 갖다가 3번째 강의부터 지금 14번째 강의를 다 더듬어서 정리해 보니까, 계약이라는 부분이 법률행위 계약, 그냥 매매, 법률행위, 그냥 통용해서 쓴다고 볼 때, 계약이든 매매를 했을 때, 주로 이제 여기 문제되는, 성립했을 때 문제되는, 여기서부터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에 대해서부터 여기까지 요건과 효과에 맞추어서 이렇게 계속 중요한 부분이 뭐가 이제 성립에 있어서 문제냐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권리 주체에 관한 아까 제한 능력자의 문제나 의사 무능력자, 그래 아예 정신적인 정신줄을 놓은 경우, 그런 경우는 완전히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고 부당이 더 많은 효과로 가는 이게 무효냐 취소냐 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쭉 내용을 알고 보면 지금까지 해온 강의가 다 요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에 맞춰서 해왔고 효과는 무효와 취소했는데 무효와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갔는데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로 무효에 대한 내용이 전부였구나. 결국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부분은 어디 넣느냐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여기 정도에 넣어야 된다. 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에 지금 여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내용을 조금 보면 이게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게 이게 대부분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하고 다른 제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제도와 관계에 대한 얘기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민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유형으로 가가지고 권리하자, 물건하자 이렇게 물건은 그냥 물건이라 생각되면 자 여기는 물건은 쉽게 특정물 특정된 대상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나 비특정물 이걸 종류물이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 특정된 토지, 아파트 다 대부분 다 특정물입니다. 거래가 일어나는 거. 종류물은 여러 가지 물건 중에 하나 골라 탁 집었을 때 특정됐을 때 뭘 어떻게 하느냐 문제고 어쨌든 대부분의 거래는 특정된 중요한 거래는 토지가 옆에 있다고 해서 그게 특정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게 580조, 581조 이렇게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소유 매매편에 대해서 이걸 디테일하게 규정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권리 물건을 하자는 특정물 하자, 종류물 하자로 크게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전부 매매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그래는 569조부터 571조까지인가 이렇게 되고 일부 타인의 권리 (582조) (583조) 이렇게 그럴 겁니다. 그리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574조 572조 574조쯤 되고 용의권 제한 저당권 전세권 제한 경매 채권 매매 이 주소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출발 이게 알고 보면 민법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여기서 설명을 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죠. 1차 시험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조문을 가지고 보는 건 여기 있는 조문 569조부터 해서 581조까지 조문만 쫙 이렇게 알면은 그 시험 문제 조문이 쫙 많으니까 틀리냐 맞느냐 하는 문제를 그 이해하는 그거는 그냥 1차 시험 문제에 해당하는 그거고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어서 실무적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실제 응용되는 건 이 성질에서 출발해서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기초로 이걸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제도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채무불이행, 차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위험 부담. 공부가 이런 주제들이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 하나씩 낼 수 있는 거고 그냥 약수령이든 아니면 논술형이든 케이스든 다 시험이 날 수 있는 걸 다른 제도의 관계라는 거 안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다 하나씩 맞추어서 이걸 비교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또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파트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볼 때는 한 5단이나 10단 정도의 10층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쭉 읽어가면서 조문으로 쭉 읽는 거는 1단, 2단밖에 안 됩니다. 시험은 보통은 최소 3단부터 5단 이렇게 될 때부터 이렇게 5층 이상 될 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3층 이하의 내용은 시험이 나오지도 않고 그건 이해의 차원입니다. 그냥 간단히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층부터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제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비교가 되니까 건물로 치면 한 10단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자 어려운 내용이고 판례도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조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저런 내용,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명의 신탁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잘 따져서 들어가서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전제로 이제 찬찬히 읽고 민법 공부를 해보면 민법이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간단한 겁니다. 이 세상은 간단한 게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에 충실한 건 찬찬히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또 이 기억이 안 되죠. 또 찬찬히 읽고 또 기억 정리해가 내가 하고 그래야 모르면 물어보고 그게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거고 열심히 어떻게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쨌든 다른 제도의 관계를 이해하려니까 앞에 성질에서부터 출발해 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 내용들은 다 결국에는 요건 효과라는 이 세 가지 국면에 맞추어서 문제를 정리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게 짧게 시간을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권리 행사 기간을 짧게 6개월, 1년 단기간을 줬는데 왜 이렇게 두었을까 하는 측면에 맞추면 담보 책임이라는 큰 틀 자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자, 매매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성립이라는 파트에 있어서 문제되는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구나. 왜 이게 성립해서 매도인은 왜 담보 책임을 지느냐? 매도인이 뭔가를 줬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 여기서 물건을 이게 판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뭐 판 권리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립할 때 뭔가가 문제를 일으킨 이런 경우는 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에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이런 거예요. 땅을 토지를 매각했는데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다.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토지를 매각했는데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 김홍도 그림을 샀는데 그림을 매수했는데 이게 가짜였다. 공부를 이렇게 민법은 실무를 법을 실생활을 규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뭐 자꾸 이해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다는 건 기본서의 바탕에서 사례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가만 생각해 보면 토지를 샀어요. 저희 토지를 샀는데 이 사례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자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이런 사례들을 제가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갑을 병이 섰는데
이게 갑이 이게 위조를 해가지고 이 등기가 일로 안 넘어왔던 상태에서 병이 지금 이게 매매를 해가지고 대금을 지급했어요. 등기를 이렇게 아직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병. 어떤 사람이 매매를 해가지고 땅을, 토지를 위조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 등기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지고 갔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등기를 가져가 또 쳐요. 위조가 되어가지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받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위조하면 이렇게 원인 무효가 되면 이렇게 다시 다 돌아가죠. 이렇게. 이게 위조는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무효하면 여기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시 이렇게 바꾸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매수인은 어떻게 보호를 할까? 아니 의리야 나쁜 놈이니까 위조해가지고 팔았었는데 이 병이 만약에 선이고 이제 뭔가 잘못이 없다 권리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 또 하나는 이게 가불병이 팔았는데 사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토지를 500평인 줄 알고 토지를 매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450평밖에 안 되는 토지였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뭐 1억이 온 것까지 없이 500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450평밖에 안 됐다. 토지 매수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있고 또 사례를 보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여기에 갑이라는 임차인이 이렇게 있었다. 아파트 매매를 이렇게 했는데 갑이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할까? 갑이 이렇게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있었다. 토지를 샀는데 보니까 갑을 샀는데 어떤 상황에 근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토지였다. 사례란 게 그 다 이 사례란 건 다 이 실생활에서 오는 거죠. 땅을 사는데 근저당권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이 날아가 버렸다. 누군가에게. 아니면 소유권을 이렇게 땅을 아파트를 샀는데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 됐다. 아니면 땅을 샀는데 수량이 이렇게 부족했다. 아니면 이게 샀는데 이 땅에서 갑을 샀는데 토지에 이렇게 이 건물을 샀는데 건물에 창고가 부속되어 있는데 알고 있고 건물하고 창고를 같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창고는 이게 멸실돼가지고 소실돼 있다. 불타가지고 알고 보니까 장부상에만 창고 있고 나중에는 창고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창고가 없었다. 이러한 사례들 자 이렇게 하나 보면 결국엔 유형이 하자라는 거 팔았는데 여기서 뭐를 이렇게 지금 매도인이 팔았죠. 매매를 통해서 매도인이 뭔가 이런 걸 팔았는데 파는 거에서 일어나는 고장 뭔가 하자가 뭔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갑이 어렵게 팔았는데 위조행 등기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결국엔 병한테 넘겼는데 병의 입장에서는 갑이 위조를 무효조장하면서 이게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니까 소유권을 못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을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어가지고 못 사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쉽게. 또 아니 이 중에 일부가 만약에 이게 지금 샀는데 어떤 거는 진짜 자기 것도 팔고 어떤 거는 남은 것도 이제 위조해서 팔고 한꺼번에 두 개를 샀는데 가만 보니까 일부만 이제 타인이 걸 걸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땅을 500평을 샀는데 500평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450평밖에 안 돼요. 그럼 수량이 부족한 거잖아요. 아니면 이 건물하고 창고를 같이 샀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처음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 멸실한 경우. 지금 아파트를 샀는데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임차하는데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생긴다. 그 용의권이 제한이 생긴 경우. 나중에는 근저당권자가 있어가지고 근저당권이 실행돼 버렸다. 전세권도 나중에 경매를 해서 소유권이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소유권을 못 확보하면 어떻게 하나. 그 다음 마지막 경매가 돼서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보니까 저런 제한이 있었어요. 아니면 채권을 내가 샀는데 채권에 있어서 내가 채권자 채무자인데 채권을 내가 매수했는데 내가 이제 그 넘겨받은 채권 자체에 뭔가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몽창 합쳐서 권리하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취득하는 대상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권리. 대표적인 게 권리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권리 중에서 소유권을 내가 타인의 소유 1번, 2번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3번도 마찬가지고 내가 매매해서 누물 취득했는데 보니까 이게 나무 거였어요. 소유권을 내가 확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보니까 이게 아예 부족하거나 이렇게 이 경우에서 물건의 하자에서 대표적인 거는 물건은 그냥 권리가 아니고 이 물건 자체죠. 물건. 권리 개념보다는 물건 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 이거는 권리 하자가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출발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끝에 정확하게 마지막에 알아야 될 내용이고 그 앞 출발이 성질에서 다른 제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여기서 의 요건 효과 중에서 여기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계약 해제도 있고 손해배상도 있고 기타 다른 채무불이행에는 없는 이런 유형들이 또 있는데 옛날에는 대금감액 청구, 뭐 완전물 거부 청구 이런 여러 가지 요건과 효과가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경우에 어떠한 효과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 규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세 가지 국면이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담보채권이라는 게 뭐냐 이 문제 출발은 아까 말한 매매계약 저기서 있어서의 성립하는 데 있어서 문제 출발이구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할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매도인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구나. 그럼 여기서 자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의 부분에서 보면 이 성질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왜 인정됐을까 이래 보면 아니 성립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게 보면 우리가 하는 지금 차고 지금 이게 법률행위 내용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내지는 의사와 표시 불일치 하자에는 의사 표시 유형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성질은 매매라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 쌍무란 것은 매도인 매수인이 쌍방간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계약이죠. 그럼 이게 유상계약이라는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은 뭐예요? 파는 사람의 뭐가 고장이 왕창 나면 매매 대금을 다 주면 매수인이 손해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10억을 주고 토지를 샀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이 뭔가 그린벨트든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가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산 사람 입장에서 나중에 그걸 착오를 취소를 하든 아니면 뭘 속여서 뭐 사기를 주장하든 하는 건 별도로 쌍무계약의 유상성에 기해서 등가성 서로 대등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공평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민법의 대원칙은 신의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건데 이게 해야 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 책임의 성질의 것은 이게 법정 책임이냐 아니면 채무불이행 책임이냐 이런 대립이 있는데 법이 딱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규정으로 이렇게 이게 매매편에 있는 거잖아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이 규정이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놨어요. 다른 채권표는 기본적으로 임의 규정이라 해서 느슨하게들 적고 있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이 채권편에 있는 내용인데 매매편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조문은 되게 많죠. 지금 10개도 더 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법이 이렇게 딱 정해놔서 디테일하게 딱 못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뭐 요건 효과 행사 기간을 딱 못을 박아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정한 이 법정 책임이니까 법정 책임서는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과실이 있을 걸 필요로 하지 않고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이 있고 그럼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때는 원칙적으로 실내의 이익만 배상하면 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건 이런 거죠. 다 처음에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해가지고 만약 이렇게 할 때, 이게 여기서, 자, 타인의 권리 매매를 할 때,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것은 내게 아닌 걸 사가지고 팔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 말고는 이게 객관적, 나중에 여기 보면 이 제도 이렇게 하면서 다 설명이 나올 텐데, 전부 불능인데, 전부 불능이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 뭐 이런 내용을 그때 위험 부담 법률 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에 확정 가능할 때 가능편에 설명을 한번 제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주관적, 자, 요 얘기를 원시적 불능, 이 이야기 한번 다시 좀 더 해봐요.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불능인 것, 계약 성립 당시의 불능을 원시적 불능, 계약 성립 이후에 불능해지는 건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여기서 보면 이행기라는 것은, 자, 여기 조금 더 해. 채권 채무에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뭔가, 그에 대한 효과가 무언가 하는 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이 어떤 게 있냐. 그때 처음 입문할 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뭐 이런 식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이행을 하지 않는 거고, 이 경우 효과는 손해배상, 원상회복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파트는 내일부터, 다음부터는 이제 이행으로 넘어가는데, 그 내용이 인적,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 계약 성립한 이후에 이행 단계에 불능하게 된 걸 후발적으로 불능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하려는 건 성립 단계에서의 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고, 이게 전부 불능인 경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585조인가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535조. 지금 이게 535조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이 전부 원시적 불능인데, 이게 전부 불능일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왜? 다 하나씩 모아놓고 그걸 싹 비교하는 거니까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어렵습니다. 이해할 때까지 해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계약 체결상 계약 성립할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계약이 원시적으로 전부 불능할 때 그냥 아예 불난 걸 갖다가 팔았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약을 성립하는 단계 불능. 그러면 계약 성립할 때 불난 집을 팔았어요. 불이 나 있어서 없어요. 전부 못 부른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불난 아파트를 안 불난 것처럼 해가지고 저 멀리 있으니까 그냥 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원시적 처음부터 성립 단계에서부터 전부 불능인 경우는 계약이 무효고, 그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이러는 거.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걸 신뢰한 경우의 정도만 책임을 져라 하는 내용이고, 이 경우도 원시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단계의 불능인데, 이게 타인의 권리를 사서 팔거나 뭐 수량이 부족하거나 어떤 제한이 있는 거는 전부 불능한 게 아니고 일부 불능의 성격으로 보자. 그래서 신뢰이익 책임만을 묻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다만 여기서 이제 타인의 권리 매매 할 때 이거 설명을 왕창 이렇게 섞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를 하는 건, 매매 계약이 지금 569조를 보면 매매 목적이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취득하여 이전해야 한다. 자,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토지든 지금 남의 거를 갖다가 파는 매매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타인의 권리 매매는 일단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인정을 해요. 왜? 내가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은 요물 계약하고 틀려서 그냥 쉽게 말로서 서로 하면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은 그 계약금 계약 같은 저런 것들은 요물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걸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하는데 낙성 계약은 서로 간의 합의, 구두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니까 내가 매매할 때 내가 남의 걸 사오든 안 사오든 이게 남의 거니까 무효가 아니고 계약은 일단 유효한 거로 해서 계약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질의 문제가 채무불이행 책임하고 경합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지금 다른 제도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질에 대한 이해가 이걸 대한 이해의 전뿌리라는 거죠. 이 밑바탕. 다시 정리하면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기본적으로 569조에서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해주면 되니까 그냥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걸로 간다. 다만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을 때는 매매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못하면 해제하게 하는 걸로 가는데 이때 이행 이익은 실내 이익이 아니고 이행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하겠죠. 나중에는. 이게 알듯 말듯 하기도 하고 뭐 그 무슨 말을 하는지는 조금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 책임은 이게 채무불이행 책임이냐 법정 책임이냐 하는데 채무불이행 책임서는 기본적으로 출발이 이게 이행계의 문제예요. 채무를 이행계에 들어가서 이행하느냐 마느냐 불이행하는 문제를 이 지금 성립하는 단계로 끌고 오려고 하는 데서 무리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매매 계약의 유상성의 기초에서 이거는 등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특별한 책임을 지운 거다. 그래서 법이 정한 책임이다. 법이 정한 책임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 채무자를 할 때는 채무불이행 책임할 때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 유행 중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채권자지체 이게 객관적인 요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주관적 요건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귀책 사유라는 개념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도인이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법정 책임설의 내용인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다시 다른 제도의 관계 지금 이게 같이 막 섞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게 우선 채무불이행과의 관계예요. 이게 차이점이 쭉 많죠. 이게 요건, 효과, 그게 행사기간. 지금 이렇게 계속. 민법이 중요하다고 정한 게 요건, 효과, 행사기간을 딱 정했죠. 여기서 담보 책임으로 이렇게 딱 정했는데,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하고 담보 책임의 요건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이 뭐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과실, 아까 말한 여기 이야기죠. 매도인의 과실인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한 거예요.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귀책 사유 부분에 채무불이행은 귀책 사유가 필요한 거고 담보 책임에서는 무과실로서 법정으로 책임을 진다 이 말이고 효과에 대한 얘기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는 실내이익이냐 이행이익이냐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담보 책임은 실내이익으로 가는 거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을 해야 되죠. 계약이 유효함을 믿었으므로 생긴 이익을 배상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여기는 이행이익을 하는데 담보 책임은 실내이익을 배상으로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행사기간도 이 경우는 대책기간으로 짧게 줬단 말이에요. 1년 뭐 6개월. 선인 경우는 안날로부터 1년. 여기 뭐 하자담보 책임,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안날로부터 선인 경우 6개월이란 말이에요. 악인 경우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되게 짧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양자가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경합을 인정할 것이냐 마냐 하는 것의 문제예요.
경합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가, 자, 판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토지 폐기물 사건. 다 그 로스쿨 시험이든 사법고시 같으면 다 시험으로 나오면서 어려운 부분을 갑니다. 아마 이게 시험 범위로 치면 제가 객관식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풀어보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상당히 어렵게 가면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렵게 가면 그거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부분을 시험 범위에 있어서 깊게 들어갔다가는 그 정도 했다가는 안 된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민법을 뭐 공인중개사 시험만 하는 건 아니고 전반을 이해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고요. 토지의 폐기물이 이렇게 있는 사건에 대해서 토지를 샀는데 매매 계약을, 자, 어떤 사람이 값을 파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매수인인데 알고 보니까 팔 때 폐기물을 1.8톤인가 이렇게 엄청나게 갖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토지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것에다 토지를 갖다가 협의 취득으로 이제 파는데 땅 가진 사람이 볼 때, 아,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 아파트를 지으려고 택지 분양을 하니까 그 폐기물 업체에 몰래 불러가지고 그냥 돈 받고서 왕창 폐기물을 묻어가지고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 이 토지 매매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죠. 토지 매각할 때 폐기물이 묻혀있는 특정물, 토지를 팔았죠.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특정물에 폐기물을 이런 폐기물을 팔는 경우에, 이 경우에 지금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담보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저기 물건이 하자에 있어서 매수인이 선이면 매도인의 저기 무과실 책임이에요. 여기에는 매도인은 무과실 책임이고 매수인은 선이면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80조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내용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편하게 천천히 듣는다 생각을 하십시오. 조문을 읽어가면서 이 부분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이 제일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은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매도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는 575조 규정을 준용한다. 575조가 용의권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그래서 575조 1항을 가보면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 목적물이 유치권이든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용의권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 그에 대해서 책임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중에는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담보 책임은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고 매도인이 무과실인 경우인데, 매도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 무과실일 필요가 있고 과실이, 기책 사유라는 것은 과실이라는 거죠. 매도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도, 두 개가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무과실일 필요도 없고, 과실이 있으면 토지 매각에 대해서 이거 뭐 파줘서 넘기지 못 넘긴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 이행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지금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토지를 아까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에서 이행지치,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이렇게 있는데, 채무자, 매도인이 지금 토지를 팔았는데 판기는 팔았죠. 그럼 이행지체는 아니고 등기를 넘겨줬으니까 이행불능도 아닌데 판 목적물에 폐기물이라는 걸 잔뜩 해서 이걸 파내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행의 목적물 자체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무과실 책임이니까 이 두 개를 경합을 인정해서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는데, 다만 여기는 이 두 개를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정 실익은 이게 제척기간이나 권리 행사 기간이 단기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담보 책임은 6개월, 1년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 상태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훨씬 시효가 채권이니까 10년의 시효 기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척기간을 통과했을지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이제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두 개를 인정하는 거죠. 우선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이해, 채무불이행 책임과 담보 책임과의 관계, 두 개는 다른 제도다. 그렇지만 두 개의 경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합을 인정한다. 자, 여기 있는 하나고, 두 번째 차고. 이게 차이. 이것도 알겠죠? 우리가 차고를 이렇게 할 때 요건, 효과, 손해배상, 이 제척기간, 권리행사 기간. 이게 두 번째 지금 김홍도 위작 사건이. 자, 이게 차고는 지금 토지 폐기물 위반, 토지 폐기물 사건을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김홍도 위작, 김홍도 크림 위작 사건. 이거는 차고. 차고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요건, 담보 책임은 아까 얘기했죠. 무과실 책임인데 차고를 이해하려면 요건이 틀리죠. 차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을 것,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이걸 조문이 우리나라가 차고 109조. 이제 보시면 차고로 인한 의사표시 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담보 책임은 매도인은, 채무자는 매도인은 무과실 책임이고 이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매수인은 선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악이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틀리고, 효과, 이거는 무효가 되는데 차고, 여기 하나는 지금 담보 책임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이제 완전물 급부, 이게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이나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는 대금 감액을 하는 거고, 종료물 하자는 때는 완전물 급부 청구라는 거 말고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고, 여기는 차고 효과는 부당이든 반환으로서 무효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 국면이 이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효과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권리행사 기간도 이게 틀리죠. 권리행사 기간도 담보 책임은 6개월, 1년 이렇게 안에 짧게 하라고 하는데 의사표시 하자로 인해서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차고는 안 날부터 3년, 있을 날부터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영 다른 경우인데 김홍도 위작을 이렇게 해서 차고를 이용해서 경합, 이 경우도 경합, 이렇게. 이게 판례가 약간 이쪽 경합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학설, 이게 여러분들은 뭐 공부를 더 하려면 학설하고 판례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학설은 약간 두 개가 약간 대립해요. 학설 다수설이라고 책에 보면 통설이라고 하는 건 경합을 인정하지 않고 담보 책임만 인정해야 된다. 왜? 아니, 담보 책임만으로도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담보 책임이 훨씬 기간을 짧게 돼 있으니까 너무 기간을 길게 주는 거는 너무 이제 상대방한테 너무 가혹하다. 짧게 해도 실익이 있고, 짧게 하는 게 더 빨리 끝내고 깔끔하지 않냐? 반대설은, 아니, 이게 두 개가 다르고 다른 작용하는 국민이 틀리면 경합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견해 대립이 있었고, 판례도 이게 대법원 전환 합의체로 정리된 게 아니고, 이게 경합을 부인정하는 경우도 경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홍도 이 사건이 경합을 인정하는 사건으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김홍도가 이제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뒤에 착오를 이유로 인해서 취소를 인정한다, 이렇게. 뭐 이 정도만 하시고요. 뭐 천천히 읽어보시고. 다 지금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이게 원시적 일부 불능. 아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렇게 했죠. 자, 이게 위험 부담 이렇게. 국면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다가 이게 좋습니다.
이게 자꾸 평면적으로 읽으면 나중에 가보면 이게 뭐 아는 것 같은데 서로를 딱 비교해 놓고 비교할 때 딱 정확하게 잘 알기 어려워요. 이게 제도가 나오면 이 제도들을 다 이게 담보 책임 읽을 때 그냥 원시적 일부분 가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편을 놔놓고 같이 읽고 다시 또 정리하는 게 좋아요. 뒤에 따로 읽을 필요가 없이 같이 이걸 읽어놓으면 535조 계약상 과실 책임은 이 경우는 아까 말한 여기 있죠.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무효로 하는 거고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최약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의 목적이 불능한 경우에 그 매도인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고 매수인은 그 사실을 몰라거나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그런 경우 실내이익 배상을 한다 이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원시적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의 문제고 원시적 전부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문제로 국면이 달리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일부 불능이라는 개념이 지금 제일 딱 들어맞는 건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거나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일 경우입니다. 딱 들어맞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내지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라면 이게 여기서 좀 여러분들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면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해야 되는데 계약이 일부 무효로 가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아니 계약이 일부 무효면 원칙은 전부 무효가 되잖아요. 그게 131조인가 이래 보면 한번 보세요. 계약의 무효 137조 법률행위 일부 무효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일부 부분이 무효인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137조 본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서 보면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라는 객관적 요건, 주관적으로 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의혹되는 주관적 요건이 있을 때는 일부 무효를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하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예외로 이제 나머지 유효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가보면 이렇게 안 가고 지금 담보 책임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이렇게 뭐 바로 그냥 담보 책임으로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타인의 권리 매매나 수량 부족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담보 책임으로 가버리고 이쪽 계약 원시적 일부 불능이면 아니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가서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하고 이런 국면으로 왜 안 가고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면서 타인의 수량 부족이나 일부 권리 부분이 아니면 멸실된 경우에는 아니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 해놓고 바로 담보 책임으로 그냥 담보 책임으로 가버렸네. 그럼 이거는 안 적용되는 거야? 이런 논의가 조금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시적 불능이고 일부 불능이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고 일부 불능이면 전부 불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안 하고 바로 일부 불능일 때는 저렇게 타인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로 이런 논의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왠가 저도 곰곰이 생각 중인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전반적인 얘기고 하나 더. 자, 위험 부담. 위험 부담이란 거는 후발적 불능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행편에 이제 가면 저 이행편에 가면 그 뒤에 할 텐데 이 뒤에 법률행위 537조, 538조 지금 537조 538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행불능이나 위험부담인 게 조문은 좀 이따가 읽고요. 이게 원시적 일부 전부 불능이라는 건 아예 매매 계약할 때 아파트가 불타서 없는 거 그거는 원시적 불능이죠. 몽창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전부 불능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 중에
불이 나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아니, 불이 난 게 채권자, 채무자의 매도인, 이거 판 사람이 잘못이면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 났어요. 누군가 제3자가 불을 냈든 아니면 뭐 천재지변에 불이 났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아파트가 타버렸는데 이게 계약 성립할 때 문제가 아니고 계약을 이행 성립은 잘 됐고 이행의 국면으로 넘어가가지고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누가 책임지느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런 거예요. 내가 판 사람은 이쪽에 넘겨줄 필요도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돈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지금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줘야 할 채무는 매도인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은 아파트 소유권 문제 없는 아파트를 매수인한테 넘겨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것은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아파트를 온전하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는 매도인이 천재지변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난 이거에 대해서는 넘겨줄 필요는 없다. 그 대신에 돈도 못 받는다. 그럼 누가 책임지겠어요?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게 위험 부담인 거. 이거는 이게 원시적 불능을 대상으로 하는 게 후발적 불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리고 이 또 다른 뒤에 538조는 보면, 자, 잠깐 읽어보면, 537조 채무자 위험주의를, 부담주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상방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당사자 상방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내가 이제 불나서 못 넘겨주지만은 돈은 나한테 대금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나서 안 넘겨줘도 되지만 돈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손해인 거죠.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하고 그게 538조에서 채권자 지체로 인한 채권자 기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이렇게 해서 위험주의가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나중에 할 텐데 잠깐 들어놓으면 쌍무계약 538조 1항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 지체 중에 있는 내가 다 넘겨줬어 이제 넘겨가라 해가지고 다 인도하고 열쇠 넘겨줄게 했는데 그냥 천재지변 태풍이 불든지 번개가 쳐가지고 하게 됐다. 그 경우는 채권자가 수령을 받아야 되는데 수령 안 받고 있는 상태 채권자 지체 중에 있는 경우에는 책임은 채권자에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이 경우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538조는 당사자 상방이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거나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된 경우는 책임이 채권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후발적으로 계약의 이행의 문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고 잘 이렇게 지금 강의만 듣고서 다 알려고 하면 강의는 제한된 시간이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다시 한번 정리를 봐봐요. 자, 여기 다시. 자, 계약이 성립하고 이행하는 문제로 가요. 지금 이 계약은 성립할 때, 이행할 때 두 가지 국면이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는 성립하는 거. 그 매매 계약서에서 계약금 주고 난 이후부터는 바로 이행기로 들어가요. 중도금 지급하는 이행기, 잔금을 지급하는 이행기, 등기 서류를 넘기는 이행기, 아파트 열쇠를 넘겨주는 이행기. 그러니까 성립하느냐 이행하느냐의 문제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거는 성립 파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성립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립에 있어서 문제인데 이 성립에 있어서의 문제는 성질이 여기 있듯이 매매계약의 유상성이라는 매매계약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한쪽은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고 한쪽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기초해서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특별히 만들어 놓은 제도로 이렇게 이 제도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실내이익을 배상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이행이익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다. 실내이익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한 손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얼마를 10억에 사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행이익, 실내이익의 차이는 이해가 되죠. 10억에 사기로 했는데 내가 이게 계약을 15억에 팔기로 했을 때 이행이익은 15억에 팔기로 했다는 그 매매에서 이익을 받았을 때 이익인 거고, 실내이익은 계약의 유효를 믿어서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물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가지고 다르게 이행됐을 때 어떻게 이익을 보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매 차익을 알고 예견됐다고 해서 그걸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계약의 유효를 신뢰함으로써 투입된 비용에 대한 손해만 책임져 준다는 게 실내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법이 인정하니까 책임 범위를 제한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잘못돼서 손해가, 예를 들면 TV를 팔았는데 TV가 폭파해서 가전도구나 집이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담보 책임을 질 때는 TV 파는 TV만 문제될 거냐, 아니면 몽창 터진 것까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논의까지 다시 나가요. 그거는 이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지금 오늘은 그것까지 가기는 너무 내용이 어렵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 정도 했는데 오늘 강의는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디테일한 내용은 한 번 더 하고, 이 성립편에 대한 뒤에 이제 이 민법 규정에 관한 내용은 다시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한 번만 디테일하게, 또 설명이 30분 이상, 뭐 길면 1시간 해야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뭐 적어도 30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고, 이 뒤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의 요건 행사 효과에 맞춘 권리하자, 물건하자에 대한 유형별 케이스는 아까 된 얘기도 이 법정 책임설에 기초한 법정 책임에서 출발했고, 이 책임이 다른 제도와는 어떻게 맞물려 있느냐는 아까 4개라고 그랬죠. 채무불이행 책임과 연결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착오를 가지고 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계약 원시적 전부 불능, 원시적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뭔지, 후발적 불능을 해야 하는 위험 부담은 뭔지를 국면을 각각은 다 틀리다 이 말이죠. 네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민법은 이 경우는 성립할 때는 어떻게, 이행할 때는 어떻게, 전부 먹었을 때는 어떻게, 일부 했을 때는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주소 파악을 해야 민법이 틀이 이제 완벽하게 되고, 이제 옆으로 이제 뭐 잘못하면 네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민법은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숲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강의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좀 강의를 듣고 제가 마지막 말씀드렸듯이 그 차고면 차고편을 읽고 담보 책임도 같이 읽고, 채무불이행이면 채무불이행 편을 읽고 이거 담보 책임도 같이 보고, 위험 부담이면 위험 부담 아직 공부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 공부도 안 했는데 얘기 다 나오니까 사실 이 강의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냥 쭉 처음 듣는다 생각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는 강의할 수는 없고, 몇 번 들어서 전체를 한 2, 3회 적어도 3번 이상 본 사람을 전제로 위험 부담이 못다는 것 정도는 안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야 되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의 관계도 그 부분하고 묶어서 다 이행하면 법률행위 확정 가능편에서 가능편에 대한 내용에서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이 담보 책임이 또 나중에 보면 이게 담보 책임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 고용편, 이 도급 보면 도급의 담보 책임이 또 있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공사를 맡긴 사람이 담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가 실무적으로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공부를 하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하면서 그 다음에 도급인의 담보 책임까지 연장해서 가가지고 그걸 또 몽창 공부를 하면, 이게 이제 담보 책임의 내용에는 그거는 보수 청구권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는 없는 계약 해지권, 손해배상 청구권, 보수 청구권이라는 게 먼저 출발하는데, 보수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여기서는 어떻게 도급에서는 할까? 왜 매도인에서는 이게 규정상 없는데 이걸 인정할까 말까? 이런 논의까지 사실은 연장해가 이게 참으로 그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어쨌든 뭐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찬찬히 들어보고, 주소는 그렇게 크게 이해하시고 뭐 공부를 정리하시면 뭐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좀 지금 잘 안 된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찬찬히 기본서를 읽고 판례를 정리해 가시길 어쨌든 바랍니다. 지금 강의 중에 되게 어려운 파트를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뭐 이 정도 지금 단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음 할 때 또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